안녕하세요. 익명의 도시입니다. 무작위성에 대한 맹목 시리즈의 5번째 영상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영상의 말미에 우리가 검은 백조를 무시할 때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점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였고, 다음 영상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확증 편향의 오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확증 편향의 오류는 우리의 습관과 관습적 지혜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에게 작년 여름에 태풍이 올라왔을 때 바닷가 방파제 위에서 2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아무 탈이 없었어. 지금 이렇게 멀쩡하잖아. 이것이야말로 태풍이 불 때 방파제에 나가 앉아 있어도 위험하지 않다는 증거가 아니고 뭐겠어? 라고 말을 했다면 저의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난 영상의 닭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1000일 동안 닭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관찰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별다른 일이 일어날 가능성, 다시 말해서 검은 백조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할 것이며, 그 말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말을 검은 백조가 출현할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는 말로 혼동하기 쉬운데, 엄밀히 말하면 두 말은 다른 말입니다.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문장과 출현할 가능성이 없다는 증거가 있다는 문장은 논리적으로는 엄청난 거리가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그 거리가 매우 좁혀지며,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두 문장을 쉽게 혼동합니다. 이 두 문장의 혼동은 극히 사소한, 정말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소한 논리적 오류에 면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웬만큼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게 이 문제를 단순화시켜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음에 두 문장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의 모든 테러리스트는 무슬림이다 라는 문장과 거의 모든 무슬림은 테러리스트다 라는 문장을 혼동합니다.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이고 테러리스트의 99%가 무슬림이라고 합시다. 전 세계에는 10억 명의 무슬림이 있으며 테러리스트는 약 1만 명 정도 되므로 10만 명의 무슬림당 1명이 테러리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슬림이 테러리스트일 확률은 0.00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주요 도시의 흑인들은 이러한 오류로 인해 고통을 받습니다. 범죄자의 대부분이 흑인 출신이라고 해서 흑인 대부분이 범죄자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은 이러한 오류를 너무 쉽게 범합니다. 미국 대학 입시 시험인 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이러한 논리적 문제에 대해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SAT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학생들조차도 우범 지역 사람이 자신과 같은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도 뉴욕의 브롱스를 방문했을 때 거리를 걸어가면서 상당히 긴장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대낮에 말입니다. 이는 한 상황에서 배운 지식과 추론을 다른 상황에 자동적으로 응용하는 능력의 부재, 이론을 현실에 응용하는 능력의 부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선천적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나심 탈레브는 영역 특정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어떤 문제에 대한 인간의 반응, 사고방식, 직관 등이 그 문제가 제기된 맥락에 종속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의 교실과 실생활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어떤 정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그 정보의 타당성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틀에 따라 우리의 사회적, 감정적 시스템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실에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했던 문제가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다르게 취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1971년 심리학자 카너먼과 츠버스키는 통계학 교수들에게 통계학적으로 진술되어 있지 않은 통계학적 질문들을 던지는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질문들 중에 하나는 다음과 유사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에 병원이 단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큰 병원, 다른 하나는 작은 병원이라고 가정합시다. 어느 날 하루 동안 둘 중 한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의 60%가 사내 아이였습니다. 이 병원은 큰 병원인가 작은 병원인가? 이 질문에 대해 상당수의 통계학자들이 큰 병원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답은 틀렸습니다. 사실 표본의 수가 클수록 안정적인 값을 보이며 장기적인 평균 값으로부터의 변동이 작아진다는 것은 통계학의 기본에 속합니다. 이는 흔히 작은 수의 법칙이라고도 불리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저의 채널의 다른 영상 시리즈인 행동경제학의 16번째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통계학 교수들조차 일상생활에서는 자신의 전공 영역에서 요구하는 사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인간은 교실에서 범하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실생활에서는 범하곤 합니다. 이러한 비대칭은 암 진단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환자의 암 징후를 검사하는 의사들의 경우 이러한 검사는 자신이 치료가 되었는지 재발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현재의 기술로는 환자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의 악성 여부를 검사할 수 없기 때문에 의사들은 최대한 정밀하게 환자의 몸을 스캐닝해서 샘플을 채취하며 그런 다음 그 샘플을 가지고 자신이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해 가정을 세웁니다. 정기적인 암 검사를 마친 후 의사가 걱정 마세요. 치료가 끝났다는 증거를 찾았어요. 라고 말한다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의사들이 범하는 여러 가지 오류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의사들이 신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단언적인 신념, 폐쇄적인 신념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말하는 세계, 자신이 그리는 세계를 확인해주는 사례들만 찾는 선천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이론에 부합하는 과거의 사례를 찾아내 그것들을 증거로 삼습니다. 예를 들면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언급하지 않고 자신들의 업적만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향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가설에 대해 긍정적인 사례를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흰 백조만을 보았다는 사실이 검은 백조가 없음을 확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어떤 명제가 거짓인지는 알지만 어떤 명제가 참인지를 반드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검은 백조 한 마리를 목격한다면 모든 백조가 흰색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는 것을 목격한다면 나는 그가 범인임을 실제로 확신할 수 있지만 설령 내가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가 무죄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원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암 진단에도 적용됩니다. 단 하나의 악성 종양만 발견되면 암이 있음을 확증할 수 있지만 악성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서 암이 없다고 확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증이 아니라 부정적인 사례들을 통해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관찰된 사실들로부터 보편적 규칙을 확립하려는 시도는 틀린 것입니다. 관습적인 지혜와는 다르게 우리의 지식은 천일 동안 관찰했던 닭이 했던 것과 같은 일련의 확증 관찰에 의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관찰을 해도 내가 계속 의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단 한 번의 관찰만으로도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회의주의자가 될 필요는 없고 준회의주의자만 되어도 족합니다. 현실 세계는 책 속의 세상보다 미묘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이야기의 한쪽 측면에만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지금 환자가 건강한지에 대한 확증이 아니라 암에 걸렸는지에 대한 확증을 찾고 있는 것이라면 부정적 추론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자료로부터 많은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엄청난 양의 자료가 전혀 쓸모없는 경우도 있고 단 하나의 정보가 엄청난 의미를 지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천일의 시간이
닭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주지 못하지만 단 하루의 시간이 닭이 틀렸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일방적인 준회의주의에 대한 아이디어를 처음 개진한 사람은 칼 포퍼입니다. 포퍼는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고안한 반증이라는 기법을 토대로 방대한 이론을 제기했습니다. 물론 반증하기, 즉 완전한 확실성을 가지고 무언가가 틀렸다고 진술하기는 그리 쉽지 않습니다. 검증 방법의 불완전성이 잘못된 부정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암세포를 탐지하는 의사가 시각적 착각을 야기하는 결함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범죄 현장의 목격자가 주정뱅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언가가 참이라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무언가가 오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포퍼는 추측과 반박의 메커니즘을 도입했는데 그 작동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담한 추측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추측이 오류임을 입증해줄 사례를 찾아내기 위해 관찰을 행합니다. 이것은 그 추측을 확증해주는 사례를 찾는 것의 대안입니다. 그리고 만약 오류임을 입증해줄 사례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추측이 맞다는 확증을 못하지만 우리는 이 추측이 틀렸다는 증거를 현재까지는 찾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인지과학자들도 확증해주는 증거만 찾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경향을 확증 편향이라고 불렀습니다. 슬프게도 확증 편향은 우리의 직접 습관과 담론에 깊이 뿌리박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생할 것이라고 믿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살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해도 그가 무죄라고 믿을 만큼 멍청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어떤 집단의 어떤 성원의 사진을 보여준 뒤 보지 않은 다른 성원들의 속성들을 맞춰보라고 하면 아이들은 일반화할 수 있는 속성을 골라낼 줄 압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뚱뚱한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집단의 구성원이라고 말한 다음 그 집단의 다른 성원들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해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 집단 구성원들은 모두 가체중이라는 결론으로 비약하지 않습니다. 반면 아이들에게 검은 피부를 가진 사람의 사진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나머지 사람들도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다고 추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유아 행동 연구를 통해 경험으로부터 선택적으로 일반화를 하게 만드는 두뇌 장치가 인간에게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우리가 단지 1000일 동안의 경험으로부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화 덕분에 우리 선조들이 배운 것들로부터 혜택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선조들로부터 틀린 것들까지 배웠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아프리카의 평원지대에서의 생존에 적합한 본능을 물려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능은 오늘날과 같은 문자 발명 이후의 시대, 즉 정보 집약적이고 통계적으로 복잡한 환경에서는 반드시 부적합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합니다. 현대사회는 한마디로 극단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이곳은 희귀한, 아주 희귀한 사건들이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수천, 아니 수만일 동안 흰 백조만 보이다가 다음날 느닷없이 검은 백조가 출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만하면 충분하다고 생각되는 기간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지날 때까지 판단을 유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은 백조가 출현하는 영역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익명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